대한민국의 한 뉴스,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하며 서울시에 남겨진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떠난 자리, 서울에 남겨진 숙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박원순 시장이 모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출연을 해서 질문도 던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자랑 만난 게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매우 좀 충격이 좀 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두 분도 약간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그 당일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도하면서 지켜봤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돌아오시지 못하게 이제 결론이 나서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남겨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후속 대책 문제라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은 어떻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돌아가시기 딱 7일 전에 박원순 시장이랑 방송을 이제 2시간까지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대선 행보나 이런 것도 언급하게 되고 또 서울시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려 가지고 그때 그 방송이 나가기 5시간 전에 이제 실종되셨다는 얘기 기사가 떴거든요. 예.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 서울시정의 공백이라는 게 이제 야기됐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메꿔갈지도 참 서울 시민으로서 궁금합니다. 예.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서울시정 점검과 함께 박원순 시장 사후 서울시 정책 그리고 서울시에 남겨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지난 7월 13일 서울시청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결식이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데는 박 전 시장을 대상으로 미투 고소장이 접수된 게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생중계된 연결식에는 약 3,700명의 접속자가 함께 고인이 가는 길을 추모했지만 한편에서는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일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파장도 큽니다. 지난 2018년 첫 3선 서울시장이 되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고 박원순 전 시장. 위대한 시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천만 서울 시민의 꿈이 빛나는 서울,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서정엽 행정 일부 시장이 내년 예정된 보궐선거까지 약 9개월 동안 시장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까지 박원순표 시정 철학을 펼치며 그린벨트 완화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에 맞서기도 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특히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었던 도시철도 과제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혼돈 없는 서울시정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하나씩 짚어봅니다. 예, 박원순 시장 측과 관련해서 지금 두 번의 기자회견이 열렸죠. 그러니까 피해 고소인 측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성추행을 했는지, 예를 들면 텔레그램에 비밀 단톡방에 초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왜 4년 동안 그동안 침묵했느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어떤 반응, 대응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 이 사안을 먼저 알렸는데 어디서 지금 이 사전 고소 상황이 사전에 유출됐는지
이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법조계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네, 사실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다만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가해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서울시는 그 책임의 주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사를 좀 맡아야 된다라는 2차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지 않을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좀 관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뭐 사실관계를 다투실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게 불분명한 사안이었다면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이 어쨌든 뭐 사실관계 다툼이라든지 법리 다툼을 이끌어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원래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처벌 또는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바라고 뭐 고소나 이런 건 진행됐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보면은 지금까지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시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이제 법적 대응이 궤가 옮겨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준비했던 걸 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노출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지 예를 들어 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40회 가까이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피해를 호소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미리 그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거라 생각하고 녹취를 하고 했다든지 이렇다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법적 절차는 고소인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길어질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다가 다시 철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서울시 정책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이 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조사단에 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는 사실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철회가 됐고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고 서울시는 이 문제와 별개로 남겨진 이제 시정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정엽 권한대행이 진행하는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9개월 동안의 그 역할을 다해 될 것입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국가인권위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진상규명 여론은 70%가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진상규명이 제가 봤을 때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추행 사실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뭐 어느 정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 좀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감사원도 이걸 다룰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정도 되면은 전무직 공무원이 거의 20명이 넘게 이번에 서울시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비서실을 운영하고 어떻게 폐쇄적으로 그 서울시정을 가져갔던 것인지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인권위도 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비슷한 건이 지금 뭐 충청도 그다음에 부산 지금 서울 이렇게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원이 한번 구조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구조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패턴의 어떤 성추행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예를 들면은 돌아가시기 한 1, 2주 전에 2050년까지 서울을 탄소 배출 제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놨습니다. 정책을. 그런데 지금 박원순표 소위 말하는 대권 의제들이 사실상 지금 무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의원. 저는 우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랑 마지막으로 녹화한 방송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외견상으로 보이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되면서 3선 당선 이후에 시작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경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것들, 뭐 강북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건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첫 삽을 뜨기도 전인데 설계 단계였는데 예. 사실 그러면은 이제 동력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재검토될 것이다라는 그 지적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뭐 아까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뭐 녹색 교통지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이제 아마 공약으로 또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이의도 많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까지 박원순 시정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었던 어떤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받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권한대행의 지휘와 역할을 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동력에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대로 뭐 그린벨트를 사수하고자 했던 그 박원순 시장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뭐 기존 기조를 저는 계속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뭐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어 왔고 그 논조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에 강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합니다. 저는 박 시장 돌아가시고 예, 나서 바로 위원님.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부동산 당정 협의회 가가지고 용적률 높이자라고 했던 걸 보면은 예. 이제는 서울시는 주인 없는 공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박원순 시정은 지금 한 2주도 안 된 상황에서도 이미 부정당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게 예. 저는 의미한 바 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국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국가 상황이라는 것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 예산 소요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강하게 이걸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저는 이런 부분 앞으로 뭐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어쨌든 뭐 막았었던 그린벨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아무도 의지를 갖고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예.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고 정부, 그러니까 당, 특히 민주당에서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태능에 있는 군 골프장 네. 여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근데 서울시는 여기도 그린벨트다라는 입장이어서 지금 뭔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뭐 서울시 내에 뭐 아파트를 새롭게 공급하자라는 이야기가 사실 서울시 부동산 집값 상승 문제 때문에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뭐 어디다 아니면은 뭐 세곡동 쪽이다 아니면은 뭐 태릉이다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고 아직 적극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 집값 안정에는 언론은 관심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한 부분이 없습니다. 용적률 높이겠다라든지 아니면 35층 제한에 대해서 높이겠다라든지 발표한 바는 없지만 언론에서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도권 내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곳도 있고 그 창릉 지역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서울시 내에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신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언론의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건설업계하고 네. 지금 가까운 언론들이 오히려 약간 부추기고 있다. 서울에 부추기는 것 뭔가를 같아요. 짓는 거를 막 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태릉 예. 군 골프장이 지역군은 아니지만 매우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지 예. 않습니까? 예. 실제로 태릉 그 골프장과 육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육사가 있는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저개발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기반교통시설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땅은 넓지만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이제 뭐 어차피 그린벨트 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울에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되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어떤 그런 조건의 주택을 짓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뭐 저도 이제 지난 한 주에만 전화 한 10통 받은 것 같은데 예. 오늘 녹화하는 당일 마침 그 노원구 그 기관 단체들이 다 같이 성명서를 냈어요. 거기다 아파트를 왜 갖고 오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태릉 군 골프장에 왜 아파트를 짓느냐는 그렇죠. 반대 성명인 건가요? 그렇죠. 그럼? 사실 반대 성명을 강하게 지금 주민들은 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땅은 지금까지 노원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 부분 개발에 제한도 받으면서 기다려왔던 곳이거든요. 그곳과 태릉 선수촌까지 해가지고 예. 기다려왔던 곳이 거기에 좀 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기반 시설이 들어오길 바랬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왜 갖고 오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 지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예를 들어 부천이나 아니면 고양시나 이런 다른 외곽 주거 지역보다 서울 시계내라고 해서 나은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6호선과 경춘선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지금 디스 발언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택지 개발보다는 다른 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만약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런 정서가 매우 강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은 사실 서울의 나머지 그린벨트는 거의 다 산이거든요. 예, 진짜 돌산에 아파트 지을 거 아니면은 예. 그런 어떤 공영 부지가 남은 곳이 그쪽 아니면 이제 강남의 내곡동, 세곡동 이런 쪽일 텐데 그 강남 일대는 저희가 이미 보도에서도 봤지만은 이럴 걸 알고 미리 이미 투기 세력이 진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소유의 부지인 태릉 골프장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뭐 언발을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주택 대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큰 영향을 못 준다. 신 근데 변호사님은. 제가 예. 이제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보도를 봤는데 예. M본부의 그 스트레이트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집값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는가 살펴보다가 예. 2014년 12월에 통과된 법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소위 강남 재건축 특혜법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민간주택 상한가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하고 예. 그리고 조합원에 한해서 3개 주택까지 허용하는 이런 부분의 법이 2014년 12월 달에 통과된 거예요. 예, 예. 이 통과된 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의원들이 찬성을 3개 법안 모두에 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 당시부터 집값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법의 실효가 되면서 그러니까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집값이 이미 상승됐는데 예. 지금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기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다음 달, 아니 바로 이번 달에 어떤 효과적인 효과를 내놔봐라. 효과를 내놓지 못하면 지금 이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예. 이런 식의 논리 상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의 집값 폭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거고 당장 모든 부동산 대책은 사실 시차가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뭔가를 내놓기는 좀 힘들지 않나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정부가 계속 7년 전에 법안 하나 만들어진 거 탓한다면은 저는 뭐 앞으로도 대책이 없을 것이고 저는 예. 그건 아마 재앙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공급된 주택이 도대체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공급이 되고 대단히 어쨌든 주가 상승이 있었어야지 말이 되는 것인데 예. 그거 이미 아파트 완공된 지도 3년 된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이게 발현된 건지는 전혀 해석이 없습니다. 그 그렇군요. 방송을 보셨다면 예. 아시겠지만 6년 사이에 예.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73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시세 차익이 공시지가에 대한 시세 차익인 거예요. 예, 그 예. 73억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죠. 6년 사이에. 그리고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얻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예. 수치로 보면은 상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 알겠습니다. 사람이 집값 오른 거랑 이게 전체적으로 수만 명 단위의 지금 수요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집값의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다가 예. 이 부동산 집값의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강남 3구의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풍선 효과처럼 그런 원인을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요거는 더 얘기한다고 해도 네네. 아마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꺼냈고 그 이후에 지금 정계의 가장 핫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좀 검토할 것이 많다라고 지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현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당위성과 또 하나는 가능성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둘 다 당위성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위해서 아젠다를 위해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뭐 가능성도 사실은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의사를 표현할지 이 부분도 관건인데 수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현재 결정문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야의 합의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야의 합의로 인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게 신 변호사님 말씀이었고요. 이중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시기적으로 왜 지금인가라고 왜 하는 지금인가? 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토목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사실 행정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 20조 원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돼 가거든요. 4대강 22조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더니만은 지금 시점에 이걸 옮겨가지고 지방 분산이라든지 어떤 실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명해서 그 비용이 납득이 가면 국민들이 아마 오케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에 절반 정도는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부처의 3분의 2 정도는 이미 이전이 되었고 그러면은 세종시로 이제 부처들이 이전되어 가지고 과연 국민 전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면은 저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반대가 적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변한 게 그동안 해봤더니 변한 뭐 게 해봐도 없어서. 별거 없거든요. 보면은 뭐 서울의 가치가 그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다만 뭐 세종시의 집값 좀 오르고 그리고 뭐 주말 부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정책적 목표라면은 저는 뭐 찬성하겠지만은 어떤 지방 분산의 실효를 거두었는지 지금까지 3분의 2 정도의 부처를 옮겼으니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3분의 1 평가해봤더니 효율이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1을 해야 될 이유는 또 뭡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네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 저는 뭐 하겠다면은 그건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걸고 하는 것인데 예. 해가지고 지방 분산이 일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건 아닐 거라 봅니다. 특별히 원했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총체적인 보시는군요. 평가가 필요하다. 지방 전에 대해서 그렇죠. 총체적 지방 평가. 이제 분산에 예. 대해 가지고 그 행정기관 이전 외에도 보면은 혁신도시 만들어서 지방 공기업 이전들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예. 다 평가해봐야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뭐 이건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거지만은 지방에 예를 들어 국민연금 운용본부 같은 경우에는 왜 전주에 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예. 사실 그게 거기에 있으면 뭐가 더 효율이 좋은 건지 전주 분들이 좋겠죠. 근데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신 우리나라 변호사님, 단지 예.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뭐 보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예.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자면은 호주의 경제 수도는 시드니라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행정 수도는 캔버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초기 단계에 이미 뉴욕과 워싱턴으로 나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나중에 뭐 이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것과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만큼 실익이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뭐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이익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옮기고 이익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옮기지 않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서울이 너무 과밀화되었다. 그리고 예. 서울이 지금 거의 더 이상의 수용이 뭐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뭐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행정부 자체가 아예 행정부 뭐 국회 뭐 또 법원도 갈 수 있고요. 뭐 전체가 이동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국토의 분산 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은 국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만 집중되고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이 현상을 최소한 완화시키고 분산시킨 데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집값을
잡는데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누그러뜨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예. 집값의 문제도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집값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프레임을 씌운 예, 건 예, 아니고요. 예. 프레임 씌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기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문제 심각하니까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면은 예.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야지. 근데 장기적으로라도 이건 집값 문제와 연결해서 이전하는 걸 내놨다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21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런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먼저 이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여당이 먼저 얘기를 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소중한 이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가 꺼내지려면 21대 국회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저는 이거 유준석- 하면은 뭐 예. 집값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예. 실질적으로 세종시 만들어 놓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종시에 집 한 채, 서울에 또 알짜 한 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주택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오를 겁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위원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찬성을 한 게 호남이었고 예. 그다음에 충청이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부울경 PK 지역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도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근데 그쪽을 기반으로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충청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의원들이 좀 찬성을 하는 기류들이 역력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방부문 사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혁신도시 이런 것들에서 공기업이 이전되면은 그 지방은 좋아하긴 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을 내고 있느냐는 살펴볼 만한 지점이 있고 저는 그래서 뭐 그거를 단순히 뭐 국민들 투표할 때 행정수도 이전 여부만 가지고 투표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나왔을 때 정도 때 그때는 그게 아주 핵심 아젠다로 서 있었지만은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분의 2 정도 옮겨보니까 야 저거 세종시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충청도도 뭐 기본 문제지 충남 당진에 사는 내가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차라리 아산이나 아니면은 뭐 당진의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아산의 무슨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반응은 있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은 네.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약간 그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뭐 이제 어느 정도 행정수도 이전하면 세종시에 지금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세종시에다가 행정수도를 전체를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경국대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예. 수도는 서울이다. 놀라웠습니다. 네, 관습헌법. 수도는 서울이다.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어떤 헌법 창조 능력을 봤는데 이제는 세종시에다가 허허벌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 그리고 분산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뭐 그걸 평가를 할 때 그런 기준이 효과가 효율성이 얼마큼이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열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권위주의 이준석 시절에 우리가 어떤 기획도시를 만들었던 것은 예. 우리가 사실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산업 기반을 조성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구미에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허허벌판에다가 큰 도시를 일궜죠. 아니면 포항이나 아니면 울산에 대규모 공장을 세워가지고 일으켰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모델이지만은 예. 지금까지 우리 잘 살펴보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설정하고 거기에 산업을 유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제 산업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신소종 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분산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 지금 보면 한국전력이라는 거대 기업이 나주에 이제 옮겨갔거든요. 나주에 있죠. 예. 예. 나주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업도시로 발달했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분산에 대한 어떤 다소간의 이제 좀 만능주의, 이건 개발 독재 시대에 이제 끝난 게 아닌가. 개발 독재의 종언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아직도 국가적으로도 논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요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시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시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서울시장은 막강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장 자리가 비워진 만큼 이제 정부와 정당 그리고 외부의 협조가 절실한 서울시. 서울의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 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당장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물자 비축과 경제 정책, 그리고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와 그린 뉴딜까지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 무거운 숙제를 떠안은 서울시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의 25개 구청장들이 함께 모여서 박원순 시정의 정책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 사업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청량리역과 목동역을 연결하는 강북 횡단선, 그리고 신월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목동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 부분 백지화 될 것이다. 백지화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10개 노선의 이제 사실 도시철도망 구축이라는 거는 장기 계획입니다. 네. 그렇기 그 안에서 조정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 원래 과거에도 서울시에 보면 뭐 14호선까지 지하철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네, 9호선까지만 그렇죠. 현실화된 것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은 결국 추진 과정에서 많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차피 1년 정도 늦춰지게 됐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저도 물론 제 지역구에 이제 해당 노선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뭐 시정이 중단됐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앞으로 다만 이제 좀 꼬이게 된 것이 예. 그 선거 때까지는 기존에 추진한 사업도 복지부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행정이 올스톱 상태가 한 9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거의 스톱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어쨌든 그 안타까운 그 어떤 일로 귀책 사유가 이제 박원순 시장에 있는 것처럼 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박원순 시장과의 최대한의 어쨌든 거리를 두려고 하는 후보들이 많을 겁니다. 선거에서. 그러다 보면은 박 시장이 아마 생전에 생각하셨던 방향성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의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서울시장석이 뭐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에서 서울시장 역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대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서울시정이 올스톱 9개월 동안 올스톱 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좀 과하다. 예, 과한 부분의 표현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큰 거리 상태를 경험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예. 탄핵으로 인해서 거리 상태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올스톱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반쯤 스톱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 우리나라에서의 있었던 행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뭐 철도 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행정 문제가 전체적으로 올스톱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그리고 서울시가 시장 한 명으로 구성된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함께 그 협의체가 있고 논의되던 그 상황에서는 발표하고 계획안이 있었다면 그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력은 좀 상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 된다거나 뭐 올스톱 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뭐 10개 노선의 중에 몇 개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거. 네,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발표를 했고 계획안에 포함이 됐다면은 그 발표 계획안에는 언제까지라는 계속 이제 시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획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계획안에 따라서 맞춰서 그 밑에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 올라올 것이고 아직 계획
오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이 사실 9개월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밑에 실행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사업을 진행하겠죠. 아니 근데 그렇군요. 저는 예. 뭐 저희가 이게 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예. 오세훈 시장이 자진 사퇴한 다음에 아 그렇네요. 진짜. 박원순 시정이 예. 들어오기 전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요 거의 모든 걸 백지화 시켰어요. 백지화 정도가 아니죠. 지금 한강 다리 중에서 월드컵 대교 이런 것들은 짓다가 안 지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줄 걸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올해 안에 지어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그것도 좀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예. 동부간선도로도 확장한다고 13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 내가 시작한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 가지고는 후임 시장들이 전임 시장을 뭐 사실 물 먹이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뭐 두지 않습니다. 예, 전임 시장이 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스톱 상태가 된다 보는 것이 맞고 뉴타운 사업 다 백지화 시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동네 보면 아직까지 뉴타운 지금 추진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 사는 곳도 그렇습니다. 지구 해지된 예. 곳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완전 백지화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약에서 선명하게 아마 반대 입장을 낼 겁니다. 보면 후보들이. 그거는 민주당 후보 일지라 하더라도 예. 박원순 시정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다소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지점들이라든지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냥 이거는 같은 당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내기가 좀 껄쩍할 겁니다. 민주당 근데 후보들도.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거지 시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승계를 민주당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사람과 정책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예. 보고 예를 들어 이건 선거 공학적인 문제인데 상대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때 예. 지금 상황 박원순 시장 개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많이 퇴락한 상황 속에서 그걸 옹호하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신 어쨌든 변호사님. 예, 이제 뭐 후임 시장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뭐 비판을 통해서만 뭐 새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이제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의견으로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단은 지금 서울시 시민들이 그 3선까지 뽑아줬던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차기 이제 내년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뭐 논란이 있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뒤로 밀어두자.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고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이제 뭐 얘기를 했다가 뒤로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두 분한테 그걸 여쭤볼게요. 하나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를 여쭤보고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를 내걸고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뭐 정당을 떠나서 어쨌든 어떤 인물이 좋은지를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해야 민주당의 되나요? 후보를 내고 안 내고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당원 당규 이런 거 민주당 내부에 그런 뭐 민주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고위의 회의를 거쳐서 뭐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이 뽑고 싶은 사람을 대해서 뭐 그 당이 뭐 막는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국민에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뽑아야 이것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가 되고 그 자치단체 대표가 되는 것이지 뭐 당 차원에서 왈가왈부 최고위에서 왈가왈부 반드시 거기서만 결정될 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규에 그렇게 당원에 적혀 네. 있는데도 그거를 어기면은 당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하시는 저는 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 예. 당원 당규라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약속을 정해놓은 건데 예.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그 당 차원의 그 당원 당규보다 국민이 더 앞서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국민 앞세울 것 같은 법을 안 만들면 되죠. 예, 사실 아하, 뭐 예. 법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야 이제 국민 의사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법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법 체계를 물론 무너뜨리는 것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지금 시점에서 후보 안 낸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예, 저도 안 안 믿습니다. 믿는다. 예. 예, 어차피 후보를 본인들이 당원 당규 개정해서 내거나 아니면 예전에 본인들이 인기 없을 때 했던 것처럼 시민 후보 이런 거 하나 내가지고 적당히 뭐 파란 옷 입고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바에 전공법으로 가라.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사실 해석을 바꿔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중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다가오잖아요, 민주당에. 예, 예. 그럼 전당대회에서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에게.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뭐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불리하게 치러질 거라는 공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당 심판론, 견제론이 훨씬 앞섰어요. 지난 몇 예, 년간의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여당이 불리한 선거를 치를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당으로서의 어떤 지지율이나 매력도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민 후보 이런 거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한 거거든요. 예, 예. 만약에 이번에도 선거에서 당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리하다 판단하면은 지금 굳이 당원 당규를 당원 당규 개정하면 내야죠. 개정하고 안 내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섣부르게 가기보다는 저희가 안 내고 이번에 또 시민 후보 내겠습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개정한다고 하면요. 예. 무조건 이번 전당대회 해야죠. 뭐하러 따로 이벤트를 만듭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그거를 받고 만약에 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안 바꾸면은 많은 호사가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것이 시민 후보인데 또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 아까 두 번째 네. 질문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지 좀 뭐 어떤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떤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 9개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은 이 9개월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요. 내가 뽑은 사람, 내가 이제 직접 투표한 사람이 아닌 권한 대행이 9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시의 시장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사실 지금으로서 뭐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그 서울시의 지난 서울시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것이 단지 서울시장에서 뭐 대권 후보라는 어떤 그런 거 연결 없이 오로지 서울시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 네. 어떤 대권이나 더 꿈을 꾸는 사람보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서울시 행정에 집중하고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는군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떤 서울시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장 중에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사실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명박 서울시장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 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추진력 있게 불도저 시장 소리 들었지만은 뭐 버스 중앙차로, 그렇죠. 뭐 어떤 청계천 뭐 이런 것들 시스템적인 개혁들을 다소 이뤄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서울시 행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중단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시장 죽었다 해서 쓰레기 안 치우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전을 새로 세우고 미래지향점인 그런 어딘지 밝혀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예. 지금까지 저는 박원순 시정에서 그게 참 부족했다 여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후보들이 우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주택 정책만 해도요. 예.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랑 단기적으로 볼 때 다른 게 뭐냐면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 그럼 지금 재건축을 하면은 그 밀려나는 그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감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박원순 시정 10년을 하고 나니까 서울에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46%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택의 46%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새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리미리 조금씩 해놨어야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건데 예. 단순히 어디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럼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서울시장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신 아까 변호사님. 전에 예. 네,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해온 일이 없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3선에 박원순 시장이 이룬 거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아준 것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3선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책,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리 뭐 모든 기조를 반대로 한다면은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예. 지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서울 시민들은 그런 거를 보고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 뭘 보고 투표할 이준석이요. 거냐면요. 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상황 속에서
1년에 그래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당 한 100만 원씩 더 받는 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전세 갱신할 때 됐더니 전세값이 2억이 올라버렸네. 이게 이득인가 손실인가 이제 서서히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엄청난 실패였다는 것을 이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마땅히 없다. 지금 얘기가 뭐 그러고 있어요. 뭐 누가 이거는 뭐 아직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뭐 미스트롯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를테면 국민 경선 방식으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야권에서는 지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좀 있다 보는 것이 예.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큰 단위의 유권자를 상대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인물이 등장하기는 어렵다. 음. 인지도를 높이기 어렵다 갑자기.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저희가 이름을 알던 인사 중에서 결국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고 예. 저희 당의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뭐 바람이 불어서 안타깝게 낙선하긴 했지만은 서울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 이해훈 의원이라든지 이해훈 아니면 뭐 예.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여권 인사는 네. 아니지만 네. 뭐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사실 저는 뉴스에서 그 예.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거론되는 걸 봤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이 지금 거리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예. 제가 본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야권에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냈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을 것이고 국회의원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런 예. 시각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여성으로 이번에 후보를 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발생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성으로서의 그런 입장이 저는 좀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패널들 중에서 이제 여성 패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뭐 여성으로서 이렇게 되는 그런 성비를 맞추는 예. 것에 대한 불편함이 예, 있으시군요. 그런 불편함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여성 시장이라는 그런 프레임이라는 건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여성 대통령 엄청나게 공격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것도 좀 우습고요. 저는 다만 이제 예. 그 이번에 박원순 시장 여전히 불미스러운 건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권력형 이거는 뭐 사실 사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무직들이 딱 서울시장을 에워싸고 예. 이 안에서 많은 예를 들어 문고리 권력 같이 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시킬까에 대한 공약은 다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은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생각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에게 나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저는 그 추월해서 가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어쨌든 네.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그동안 9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순의 9년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유형의 시장이었다. 결국 시민단체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신선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결국에는 시장으로서 해야 됐던 어떤 기대됐던 것들은 많이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9년 동안 누적된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한 청구서로 돌아나오는 중이다. 예. 서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항상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인이 책임지는 영역에서 인구가 줄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주거지로서의 아니면은 뭐 상업지로서 매력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의 인구가 100만 가까이 줄어버린 지난 9년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군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는 뭐 지금까지 9년 동안의 서울시정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서울시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사실은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유능한 사람이 앞으로 서울시장이 돼야 되고 기존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화끈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님. 앞으로 202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서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서울 시민의 하나로서 또 역할이 있으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정에 대해서 기대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이준석 최고위원. 누군가는 지난 9년 동안 강제로 수면제를 먹어놨던 서울 이제 깨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제로 수면제 먹었던 서울 깨워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조금씩 허탈함과 혼돈을 극복하며 다음 시장을 맞이하기까지 시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은 확고하게, 부족했던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며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